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서방 국가 가운데 미국을 대신해 최전선에서 돌격하는 나라는 영국입니다. 보리스 존슨이 권좌에서 쫓겨 내려왔지만 영국은 그대로입니다. 보리스 존슨은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기 전까지 3번이나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를 지지했습니다. 리즈 트러스도 총리가 되자마자 한 게 젤렌스키에게 전화를 걸어 흔들리지 않는 지원을 약속한 거였습니다. 보리스 존슨이나 리즈 트러스나 우크라이나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국운까지 걸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저주가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10월 1일과 2일 이틀 연속으로 웨일즈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크라이나 4개 주가 러시아 귀속 투표를 한 것처럼 수만 명의 웨일즈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독립 국민 투표를 요구했습니다. 영연방에서 벗어나가겠다는 거였습니다. 영국은 망하게 생겼습니다. 스코틀랜드가 내년에 독립투표를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북아일랜드 역시 독립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웨일즈 시민들의 시위는 영국의 리즈 트러스를 가시방석에 앉게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50여 개 도시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 웨일즈의 독립을 지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소위 UK, 유나이티드 킹덤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의 4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려 3지역이 UK에서 탈퇴하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웨일즈, 스코틀랜드뿐 아니라 북아일랜드도 영국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3지역이 모두 떨어져 나가면 UK는 잉글랜드만 남게 돼 대영 제국이란 말이 무색해집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UN 상임이사국 자리도 보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리즈 트러스 총리도 위기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바람에 보수당의 지지율은 더욱 폭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떠들던 나라는 영국뿐만 아니라 모두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노동당의 지지율은 급격히 상승했고 리즈 트러스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까지 내놨습니다. 리즈 트러스의 정치 생명은 곧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바람에 나라 전체가 에너지, 인플레이션, 금융위기까지 있을 수 있는 모든 재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은 4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파운드화는 50년 이래 최저치로 폭락했습니다. 게다가 리즈 트러스는 취임하자마자 대규모 감세 조치를 발동하는 바람에 인플레이션과 파운드화의 재앙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그러다 반발이 심하자 감세 조치를 백지화했습니다. 국정이 애들 장난입니다. 리즈 트러스의 지지율은 18%까지 떨어졌고 그녀를 반대한다는 여론이 55%나 됐습니다. 이는 보리스 존슨이 파티 게이트로 물러나기 직전의 여론조사보다 심각합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의 모든 부분에서 리즈 트러스의 보수당은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에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헬스케어, 불평등지수, 교육, 에너지, 주택, 환경, 이민정책 등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국영에너지사 가스프롬은 파이프라인의 전기 유지 보수가 완료됨에 따라 시베리아의 힘 경로를 통해 중공으로 가는 천연가스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중공으로의 가스 공급은 9월 20일에 일시적으로 중단됐는데 발표했던 것처럼 열흘이 지난 9월 30일에 재개됐습니다. 유지 보수를 위한 검사로 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것은 봄과 가을 1년에 2번입니다. 가스프롬은 5년 전 중국 석유공사 CNPC와 30년 계약을 맺고 2019년부터 3,000km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공에 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부 루트로도 불리는 시베리아 힘의 용량은 수출용 380억 입방미터를 포함해 연간 610억 입방미터로 수송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SCO 정상회담에서 모스크바와 베이징이 또 다른 주요 가스 경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스프롬이 몽골을 통해 중공으로 연결되는 소유즈 바스톡 라인 프로젝트 세부 사항을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지 보수를 위한 가스 공급 일시 중단 뉴스를 가지고 서구 미디어들은 러중 양국 간 균열의 조짐이라면서 대대적으로 떠들어댔습니다. 러시아가 중공을 배신할 거라는 등 온갖 억측을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서구 미디어들은 러시아가 중공에 가스 공급을 재개했다는 속보는 아예 쓰지 않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팩트와는 상관없이 희망사항을 가지고 기사가 아닌 에세이를 쓴 겁니다. 당연히 맞을 리가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공이 타이완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감행할지는 계속되는 관심사입니다. 전문가들마다 중공이 언제 타이완을 침략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흔히들 중공이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타이완을 침략할 것이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중공은 미국과 서구가 우크라이나와 타이완을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나토를 아시아로 확장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전쟁을 벌이면 미국과 나토가 짜놓은 판에 넘어가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중공은 이 같은 글로벌 게임의 판도와 관련해 러시아와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중공입니다. 시진핑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타이완에 대한 무력 공격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번 낸시 펠로시가 타이완을 방문하고 떠난 뒤 어떤 전쟁 방식이 효과적인지 시뮬레이션을 거쳤습니다. 봉쇄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타이완이 섬나라인 것은 자연적 방어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역으로 쉽게 숨통을 조일 수 있는 고립된 환경이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굳이 타이완을 무력 침공하지 않아도 봉쇄 압박을 가한 뒤 선거 때 레짐 체인지를 해도 충분합니다. 중공 입장에서는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으면 떡이 떨어지는 형국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동시에 자기 편에 서달라고 구애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주가 러시아에 귀속되는 것과 때를 같이 키예프와 나토의 공포로 다가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헤르손에 17기의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을 열차로 실어 보냈습니다.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은 소형 전술 핵탄두 장착도 가능한 위력적인 병기입니다. 마하 67의 빠른 속도에 종말 지점에서 높이 상승했다가 급강하는 방식으로 목표물을 타격하기 때문에 요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헤르손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배치되면 오데사는 물론 키예프까지 손쉽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헤르손이 정식으로 러시아 영토가 된 만큼 건드리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 벨라루시에도 대군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병을 하게 되면 키예프는 곧바로 무너집니다. 미군은 정찰을 통해 이 같은 동향을 발견하고 우크라이나에 경고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영토 탈환에 취해 하리코프의 예비병력을 모두 투입한 상태입니다. 헤르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시를 통해 키예프로 밀고 들어오면 우크라이나군은 그대로 괴멸됩니다. 적 병력의 분산을 노리면서 후퇴와 진공을 반복하는 게 러시아 전술의 특징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